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림만 장영TV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1210번째 시간으로 연애의 기술이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연애의 기술 안도현. 시 창작의 기초를 공부하는 시간에 내는 과제가 있다. 멸치나 북어를 5시간 이상 들여다보고 그것을 묘사하는 시를 한 편씩 제출하기. 사물의 본질에 접근하는 첫 번째 관문이 묘사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다. 겉을 자세히 알아야 속이 조금이라도 보이는 법이니까 대상을 잘 묘사하기 위해 관찰은 필수다. 보통은 학생들 눈이 휘둥그레진다. 5시간이나 투자해서 뭐 건질 게 있나 하는 표정들이다. 학생들이 제출한 시를 보면 대상을 얼마나 집중해서 들여다봤는지 그대로 드러난다. 멸치나 북어를 채 10분도 들여다보지 않은 사람이 태반이다. 꿰뚫듯이 오래 바라보지 않고 선입견으로 이해한 학생들은 곧 들통이 난다. 오래 들여다봐야 시가 생긴다는 걸 모르는 바보 같은 놈들, 그런 한심한 관찰자는 호되게 잔소리를 듣게 된다. 연애도 마찬가지다. 연애는 상대를 자세히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가능한 한 많은 시간 상대방을 탐색하는 데 소비해야 한다. 연애는 사람의 일이므로 그 사람이 살아온 세월과 배경까지 살펴봐야 한다. 그 사람의 지갑과 친구도 철저하게 검증해 봐야 한다. 다만 호들갑 떨지 말고 소리나지 않게. 이전 젊은이들의 연애는 쉽게 만나고 쉽게 깨지는 게 유행이다. 그럼에도 헤어지기 전후 엄살은 더 심하다. 젊은이들아, 연애에 실패하더라도 주위 사람들을 아프게 하지 마라. 제발 너희만 아파라. 연애의 기술이 부족했던 자신만을 탓해라. 초속 5cm. 너 그거 아니? 벚꽃이 떨어지는 속도 초속 5cm래. 일본의 신카이 마코토 감독이 만든 3부작 애니메이션 초속 5cm에 나오는 대사다. 벚꽃이 휘날리고 빗방울이 떨어지는 서정적인 풍경들, 아릿아릿한 첫사랑의 감정, 사소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감성적인 대화들, 시간의 흐름을 포착하는 설정들이 참 아름다운 영화다. 벚꽃이 떨어지는 속도가 실제 초속 몇 센티미터인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것을 시계로 재볼 수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벚꽃이 땅에 내려앉는 속도가 수치화되는 순간 우리는 가벼운 전율 같은 걸 느끼게 된다. 과연 그럴까 하고 의심할 뜸도 주지 않고 초속 5cm라는 말이 우리 머릿속을 지배한다. 감성의 힘이다. 이 감성적인 정보는 화려하게 만개한 벚꽃만 쫓던 우리에게 낙화도 아름답다는 깨달음을 선사한다. 그것뿐만이 아니다. 잠깐이나마 속도에 대한 성찰을 하도록 해준다. 시속 100km에 비해 초속 5cm는 얼마나 미약하고 보잘것없는가. 하지만 벚꽃이 지는 날 허공에서 떨어지는 꽃잎의 속도를 한 번이라도 생각하게 된다면 그동안 과속하면서 달려온 삶이 들여다 보일지도 모른다. 김선우 시인은 여기까지 시속 100km로 달려왔지만 여기서부터 나는 시속 1cm로 사라질 테다라고 먼이라는 시에서 쓴 적이 있다. 우리도 서서히 브레이크를 좀 밟자. 속도를 줄이면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인다. 천천히 가야 꽃도 개미도 보인다. 통영. 시인 백석은 통영이라는 제목으로 3편의 시를 썼다. 평안도 정주 출신인 그가 같은 제목으로 시를 여러 편 발표했다는 것은 그만큼 통영에 대한 인상이 깊었기 때문이다. 1936년 1월 백석은 친구 신현중과 함께 통영을 찾아간다.
지금이야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통영에 곧바로 닿지만 그 당시에는 경부선 철도를 타고 삼낭진역을 거쳐 마산에서 배를 타고 어렵게 들어가야 했다. 백석은 짝사랑하던 여인을 만나고 싶었다. 이화고녀에 다니던 박경란이 방학이어서 고향집에 내려와 있었던 것. 그녀의 집은 명정동에 있었지만 백석의 간절한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난이라는 이는 명정골에 산다는데 내가 좋아하는 그이는 푸른 가지 붉게 동백꽃 피는 절엔 타관 시집을 갈 것만 같은데라며 중열사 돌계단에 주저앉아서 한탄한다. 이 시와 백석의 산문에 등장하는 난이 바로 박경란을 가리킨다. 그녀는 백석의 구애에도 불구하고 외사촌 서병직에게 손님 대접을 부탁하고 나타나지 않는다. 훗날 백석은 연작시 남행시초 안에 또 통영이라는 소제목의 시를 쓴다. 시의 말미에 서병직 씨에게라는 말을 붙여놓은 것은 통영 여행의 안내자에게 감사를 표시한 것. 백석은 통영 시편들에서 당시 통영의 풍경과 풍물과 역사를 매우 치밀하면서도 애틋하게 묘사한다. 그때 그는 어느 오랜 객주집의 생선가시가 있는 마룻방에서 술을 마신 이튿날 새벽 서울시장에 가서 시락국을 먹었을 것이다. 산공부. 일찍부터 일어난 소리꾼들은 여름의 깊은 산속에 찾아가 판소리를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배웠다. 이를 산공부라고 한다. 그것은 덕음을 위한 독공의 시간이었고 선생과 제자가 함께 먹고 자며 훈련하는 혹독한 여름 캠프였다. 길게는 여름 한철 100일을 꼬박 산에서 보내기도 했다. 신창으로 부르는 명창 근삼덕과 완주의 위붕폭포, 이중성과 부안 직소폭포, 정정열과 익산 신곡사 등이 산공부의 일화로 유명하다. 주위를 의식하지 않고 소리를 내지르려면 몇 따로 떨어진 암자나 움막집만큼 적당한 곳이 없다. 폭포를 끼고 있는 계곡이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안성맞춤, 만물의 생기와 활력이 충만한 여름의 산속에서 연습을 하다 보면 밖으로 내지른 만큼 안으로 빨아들이는 것이 썰떡거리하여 산공부는 자신과의 싸움이면서 크게는 우주와 대결을 벌이는 것. 하루 세끼 밥 먹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오로지 선생의 입과 모양과 몸을 바라보며 공부에 매진해야 한다. 선생의 호통과 매를 견뎌야 할 때도 있다. 이 과정에서 제자들은 선생의 소리만 배우는 게 아니다. 선생의 숨소리, 몸짓, 버릇, 취향을 모두 빨아들이는 것. 몸이 무기인 소리꾼들은 산공부를 통해 선생의 전부를 배우는 것이다. 소리꾼들의 이러한 집중과 몰두를 나는 다른 예술 장르에서 보지 못했다. 비록 산중은 아니었지만 국악과 개인 연습실에서 이루어지는 소리꾼들의 산공부를 잠깐 엿본 적이 있다. 소름이 돋았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